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관계일수록, 아니,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는 호의와 선의로만 엮인 사이처럼 보일수록 더더욱 속을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쉽게 의심하지 않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봐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의심 없이 믿게 되고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진짜 위험은 늘 그 가까움, 믿음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본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이나 미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늘 한참 뒤늦게야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진짜 속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그 본심을 마주한 순간 섬뜩한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 적은요? 저는 오늘 손이 달달 떨릴 만큼의 배신과 공포를 경험하게 됐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땐 단순히 그림이 좋다는 감정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술사학을 전공하면서 그림이나 조각 하나하나에 얽힌 시대와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선 전시기획과 박물관학을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전시란 건 그냥 단순히 작품을 걸어두는 게 아니었어요. 관람 동선 하나, 조도 하나까지도 관객의 시선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공간에 이야기를 입힌다는 게 저에겐 마치 소명처럼 느껴졌죠. 졸업 후엔 운 좋게 지역미술관 큐레이터로 취업했는데 처음엔 작은 몇 평짜리 갤러리 코너를 관리하는 역할이었어요. 작가 연락부터 패널 글쓰기, 작품 운송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이 다 나중에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몇 년 일한 뒤엔 프리랜서로 독립했어요. 처음엔 불안정했죠. 전시 한 건 끝내고 나면 바로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했어요. 그땐 버틴다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결국 진심이란 건 통하더라고요. 제가 맡은 전시가 한두 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작가들이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좋은 얘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미술업계도 워낙 발전했지만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 틈 속에서 제 기획이 좀 어필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하나둘 전시 제안이 들어왔고 때로는 기업 컬렉션 정리 의뢰, 때로는 해외 아트페어 참여 기획도 하게 됐어요. 기획한 전시가 해외 예술지에 실렸을 땐 새벽에 기사를 읽고 펑펑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반면 남편은 저랑은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미술계 사람이 아닌 건 물론이고 심지어 문화예술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냉난방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술 하나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친구의 지인이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전공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전시 기획하고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막 미술관 전시 그런 걸 직접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공간 구성부터 작가 섭외, 설치, 해설까지 전체적인 걸 보는 거니까. 와, 영선 씨 진짜 멋지네요. 그런 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역시 영선 씨는 멋집니다. 뭔가 달라요, 달라. 처음인 뭣도 모르는 남편이 뭐 눈에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선 손편지를 써서 제게 줬어요. 편지지에 기름때가 묻어있을 정도로 그 투박한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자들을 읽는데 처음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다가도 점점 저도 모르게 남편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멋도 없고 꾸밀 줄도 모르지만 그 투박한 진심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낯설었지만 결국 저도 그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렇게 첫 연애를 남편과 했고 우린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어요. 재건축 단지에 설비 납품 계약 큰 건을 따내더니 그걸 기점으로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는 사무실도 따로 얻고 직원도 늘리고 매출도 몇 배로 뛰었죠. 남편은 말 그대로 전문가였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신경 쓰며 도면도 일일이 체크하고 하청에 맡기기보단 직접 발로 뛰면서 품질을 유지했죠. 덕분에 회사는 안정적으로 굴러갔고 저는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는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저희는 딸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외향적이고 유머 감각 넘치고 누구랑도 금방 친해지는 아이였어요. 둘째는 그와 정반대로 조용하고 차분했죠. 하지만 둘 다 공부도 잘해줬고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었어요. 큰 소리 한 번 안 나게 스스로 길을 찾았고 첫째는 제법 큰 제약회사에 들어갔고 둘째는 명문의대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30이 되어서야 연애라는 걸 처음 해봤던 저를 닮은 건지 어째 우리 딸들은 도무지 연애라는 걸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둘 다 외모도 빠지지 않고 성격도 사회성도 나쁘지 않은데 도통 연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큰딸은 친구를 원체 좋아해서 여자친구들이랑만 우르르 몰려다녔고 작은 딸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의대 공부에 실습에 봉사활동 도대체 연애가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너는 어째 연애라는 걸 안 하니? 아니 소개팅이라도 좀 해보든가. 귀찮아.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사람을 만나. 어머 얘 봐라. 너 그러다 금방 30 된다. 엄마도 30에 처음 연애했다며. 그거야 그렇지만 다 큰 딸들이 둘 다 연애는커녕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조차 없었으니 부모 입장에선 저러다 시집은 가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애는 남의 일인 양 지내던 큰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퇴근하고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고 주말이면 늘 이불 속에 파묻혀 뒹굴기만 하던 애가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늘 만나는 친구들 만나러 가나 보다 싶었는데 며칠 뒤엔 손톱까지 관리를 받고 온 큰딸을 보고 확신이 들었죠. 너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 아니 뭐 그냥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관리 좀 해야지. 거짓말 하지 마. 딱 봐도 연애 시작했구만. 아유 정말 그런 건 귀신같이 알아차려. 저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남편이었어요. 나름대로는 충격이었나 보죠. 집에 한번 데려와봐라 그래.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 됐어. 무슨 아직 결혼할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놈인지 봐야지. 남자는 남자가 봐야지 하는 거야. 그렇게 남편이 우겨대서 결국 처음 사위를 만나게 됐어요. 딸이 다니던 제약회사에서 만났다는 사위는 아주 반듯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첫인사부터 남편의 비위를 잘도 맞춰가며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남편은 일부러 맥주를 꺼내오더니 남자는 술 마셔봐야 안다며 진탕 취하게 하려 들었어요. 한 잔 더 하지. 자네 원샷 가능하지? 예, 그럼요 아버님. 하지만 취해서도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에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나쁘지 않네. 오, 합격 좀 준 거야? 누가 합격이래. 그냥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거지. 그렇게 질투 많은 남편까지 허락한 끝에 두 사람은 진지하게 교제를 이어갔고 몇 년간 만나는 동안 사위는 약사 면허를 딴 후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약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안정적이고 성실한 커리어를 쌓아가며 차근차근 자기 삶을 준비해 가더라고요. 그 모습도 참 든든하고 좋아 보였죠. 그러면서 저희 가족과도 정말 한 식구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결혼 전인데도 이미 사위나 다름없었죠. 몇 해 전 겨울, 제가 꽤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코로롱 시국으로 전시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마음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던 때가 있었죠. 의욕도 없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던 어느 날 사위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응?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받은 건 제가 예전에 기획했던 전시들을 모은 도록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위가 제가 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독립출판물처럼 만든 거였어요. 표지도 제 취향을 고려해서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뽑았더라고요. 어머님 전시 자료 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을 톤별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걸 네가 다 만든 거야?
네, 도록이라고 하긴 조악하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받아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는 이렇게 챙겨줄 만큼 세심한 사람이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 이후로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양가 상견례도 문제없이 잘 마쳤고 결혼 준비도 서로 맞춰가며 원만하게 진행됐어요. 귀하게 키운 딸이었지만 사위가 너무 믿음직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름 놓았죠. 이제 됐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 그러게 어쩌다 벌써 우리 애가 시집을 가네. 내가 60 넘어서 이런 말 하는 거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란가 모르겠는데 나 이제야 어른 된 것 같다, 여보.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이제 진짜 어른 된 기분이야. 여보,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즐기자. 아직 둘째는 남아 있었지만 큰딸이 든든한 짝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안정돼 보였어요. 이젠 남편과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믿기지 않았어요. 딸 시집 보내고 겨우 석 달쯤 되던 날, 그날도 남편은 늘 그랬듯이 새벽같이 작업복 챙겨 입고 나갔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 리모델링 현장 들어갔다가 올게 하면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며 도시락을 들고 나갔죠. 그런데 남편 회사 직원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님, 저기 사장님이 방금 3층에서 올라가셨다가 철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뭐라고요? 철판이요? 지금 어딘데요? 병원이에요? 남편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만 달랑 집어들고 뛰쳐나갔어요. 손이 덜덜 떨려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났고 결국 골목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께 병원 이름을 대는데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온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다 버거웠죠.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온 얼굴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피멍이 든 손등 위로 수액줄만 겨우 박혀 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내용은 참혹했어요.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 커서 뇌압이 이미 한계치를 넘었고 사실상 의식이 돌아오긴 어려울 거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멀쩡히 나갔다고요. 점심 때 도시락 먹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저는 밤새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 주길 바라며. 하지만 그 희망은 아침이 밝기도 전에 산산이 무너졌어요. 결국 남편은 끝내 제 손을 놓고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로요. 남편이 떠난 이후로 집안 공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도 식탁도 현관 앞 신발장도 어느 하나 그대로인데 그 사람 하나 없는 게 마치 모든 걸 잃은 듯 느껴졌어요. 퇴근한 남편이 양말 벗어놓던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두 딸도 마찬가지였죠. 결혼 석 달 만에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컸고 신혼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매일 울었어요. 둘째는 더 심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날 이후로 밥만 겨우 먹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방문 틈으로 조용히 책 읽는 소리만 들렸어요. 연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괜찮아, 밥은 먹었어. 무슨 일 있으면 얘기 좀 하자. 엄마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더는 문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아이가 그렇게 조용히 상처를 삼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괜히 위로한다고 문을 두드리는 게 더 폭력처럼 느껴질까 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니까요. 식탁엔 이제 작은 딸과 저, 수저가 2개뿐이었어요. 습관처럼 남편 밥을 푸다가 아차하곤 했죠. 사람 하나 난 자리가 이렇게 허전할 수가 있구나. 당신이 나한텐 참 큰 사람이었나 봐, 여보. 남편 없이 사는 집이 그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출근하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밤이 되면 대문 열리는 소리에 괜히 벌떡 일어나 나가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하게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그 사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 리듬, 색깔과 온도가 몽땅 무너져 내리는 거였어요. 그러던 와중이었어요. 겨우겨우 남편 잃은 충격에서 숨 좀 돌리나 싶던 참에 또다시 우리 가족에게 예고 없는 먹구름이 들이닥쳤죠. 그것도 제일 힘들어하던 작은 딸에게요. 하루는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한 40대쯤 되는 남자가 작은 타박상으로 실려왔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퇴원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래 진료 시간에 다시 나타나더니 어느 날은 병원 식당 앞에서 서성이고 심지어 간호사 휴게실 복도까지 기웃기웃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말을 붙였대요. 딸은 인턴이다 보니 대충 웃으며 넘겼고 그걸 계기로 더 엮일 일도 없겠거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 다음부턴 하루가 멀다 하고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난 거죠. 거기다 어떻게 알았는지 딸의 사적인 번호까지 알아내선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예쁘네요. 그 웃음 다시 보고 싶어요. 같은 문장들이 하루에 수십 통씩 날아들었어요. 그걸 보는데 등골이 서늘했어요. 단순한 호감이나 감사 인사가 아니라 명백히 경계선을 넘은 집착이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작은 딸은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거실 커튼부터 닫고 창문 잠금 장치를 꼭 확인했고 외투도 입은 채 한참을 앉아있다 벗곤 했죠. 제가 부르면 어깨를 움찔하고 핸드폰에 알림만 울려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밤 자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딸이 이불 속에서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어요. 눈을 꼭 감고 입을 다문 채 몸을 둥글게 말고 떨고 있었어요. 연우야, 너 괜찮아? 엄마, 나 진짜 무서워. 그 사람이 자꾸 보여. 병원도 가기 싫어. 숨 막혀. 나 어떡해, 엄마?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너무나도 냉담했어요. 환자 신분으로 입원했을 당시의 정보는 남아있었지만 명백한 신체 위협이 없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나 보호 조치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이나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강제 조치는 어렵습니다. 문자나 접근이 반복되면 나중에 정식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협박이나 이런 쪽은 아니라서 참 이게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아직 법이 이래요. 죄송합니다. 병원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일로 끌고 들어오지 말고 개인적인 일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고 다들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딸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고 걱정이 돼 매일 딸을 데리러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때 다행히 사위가 나서줬어요. 마침 사위가 근무하던 약국이 병원 근처였거든요. 매일 출퇴근을 같이 해주기로 했고 당직 서는 날이면 새벽이라도 데리러 가줬어요. 가끔 딸이 괜찮다고 해도 사위는 아니라며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마중을 나갔죠.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최서방. 자네 일도 바쁠 텐데 연우 때문에 신경 쓰이겠다. 아닙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하셨을 텐데요. 이제 집에 남자는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해야죠. 그 말에 울컥하더군요. 사위가 딸의 남편인 걸 넘어 이제는 저희 가족의 기둥이 되어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제 남편이 아들 같은 사위를 두고 가준 듯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작은 딸이 당직을 서던 날 예고도 없이 그 스토커가 병원 앞에 다시 나타났다고 해요. 딸이 무서워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걸어가자 갑자기 어깨를 툭 건드리며 말을 걸었고 그 순간 바로 뒤에 있던 사위가 놈의 팔을 낚아챘고 병원 앞에서 주먹 다툼이 벌어졌대요. 사위에게 호되게 당해서인지 그 후로 온 그 스토커는 병원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형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마워요, 형부. 그래, 자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뭔가. 고맙네, 고마워.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웃음도 되찾아갔고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사위는 저희 가족을 참 살뜰히 챙겼어요. 명절에는 남편이 하던 것들을 고스란히 맡아줬고 제 혈압약이나 관절 영양제를 빼먹지 않도록 직접 챙겨주기도 했죠. 장모님, 약사 사위 뒀다 뭐 하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너무 고맙다. 나는 그냥 연희만 잘 살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연우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고. 아니에요. 가족이면 당연히 서로 챙기는 거죠. 정이 많은 사위는 약국 일만 해도 버거울 텐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노숙인 쉼터며 어르신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주말마다 약박스 쌓아놓고 있어. 재고에서 빠진 것도 체크하고 날짜 지난 건 안 되니까 버리고 하여간 진짜 못 말린다니까. 형부 본받아야겠다. 나도 의사랍시고 뭐 하나 하는 게 없네. 가운만 입고 다니지 진짜 민망해질 정도예요, 형부. 에이, 처제까지 왜 그래.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건데 뭘. 그날 저녁 밥상을 치우면서도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늘 비어 있었는데 사위가 조금씩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걸요. 우리 세 모녀에겐 그런 사위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죠. 제 몸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낀 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죠. 아침마다 손끝이 찌릿하게 저렸고 입이 바싹 말라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았고 눈까지 뻑뻑해서 렌즈를 끼는 것도 힘들었어요. 원래보다 피로도 훨씬 심해졌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그저 더위 탓이겠거니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싶었죠. 스트레스나 피곤하면 누구나 한두 가지쯤은 겪는 증상 아닌가 싶었고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그런 신호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외래 진료를 예약해놨던 날 둘째 딸이 같이 가겠다며 제 손목을 붙들고는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안색 진짜 안 좋아. 내가 꼭 검사 받아보라고 했지. 이번엔 꼭 피검사, 염증 수치 이런 거 다 해보라고. 그 정도까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거지.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봐. 엄마, 내 말 좀 들어. 의사 딸 뒀다가 국 끓여 먹을래? 아이고야, 알았어, 알았다고. 효녀 안네 아주 그냥. 그렇게 딸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죠. 평소처럼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본 진료도 받고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시는 대로 이것저것 피검사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뒤 예상보다 빠르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다시 병원을 찾게 됐죠. 딸은 제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혈중 염증 수치, 간 효소 수치, 자가 면역 항체 수치가 모두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거였어요. 수치상 패턴도 외부 요인에 의해 면역계가 과도하게 자극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래요. 전 그렇게 아프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엄마, 혹시 요즘 나 모르게 뭐 영양제나 보조제 같은 거 먹는 거 있어? 그 질문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번뜩 스친 게 있었어요. 한 달 전 사위가 집에 왔다가 뭔가 좋은 영양제가 있다며 몇 병을 건네줬거든요.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다면서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위 말만 믿고 꾸준히 챙겨 먹었어요. 마침 가방에 그 병이 있어서 바로 꺼내 보여줬죠. 이거야, 너희 형부가 줬던 거. 그거 먹은 지는 한 달 조금 넘었을 거야. 딸은 그 영양제를 들고 말없이 눈살을 찌푸리더니 곧장 병원 직원에게 전달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양리학 관련 부서로 성분을 분석 의뢰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게 무슨 대수인가 싶었어요. 그냥 시중에 파는 영양제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담당 교수는 아주 무거운 얼굴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문제의 영양제 안엔 고함량 면역 자극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비의료용 농축 아연, 그리고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항염 보조 원료 등이 섞여 있었대요. 그중 일부 성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는 거였죠.
저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진단받고 관리 중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성분은 자가 면역계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물질들입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났다고 했지? 형부가 어디서 가져왔다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 너희 형부 봉사단체 쪽에서 유통하는 거라면서 좋다고 해서 하나 줬었어.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그런 약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마 모르고 그랬겠지. 모르고? 말도 안 되지. 엄마 자가 면역 질환 있는 건 형부 결혼 전부터 다 알았던 거야. 그리고 저런 성분이 치명적이라는 건 약사인 형부가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라고. 절대 가만두면 안 돼. 가자, 신고하러. 그 길로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갔고, 딸은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분석 보고서, 영양제 병까지 함께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처음엔 조금 의아한 얼굴로 듣고 있었지만 자료를 하나씩 넘겨볼수록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경찰은 그 즉시 해당 영양제의 유통 경로를 추적했고 몇 주간의 수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위가 말했던 그 봉사단체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영양제 역시 식약처나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라 비공식 루트로 제조된 불법 샘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게다가 그 영양제를 만든 회사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법인이었고 제조된 장소도 허름하고 창고 수준의 작업장이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그것도 제 건강을 위협하는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딸은 이를 악물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엄마가 만약 그걸 계속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 혈중 수치 지금도 위험 수준이야. 만약 더 심해졌으면 장기 손상 오고 심하면... 그래, 이제 나도 알겠다. 어떻게 최서방이 그런 짓을... 대체 왜?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담당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위의 개인 계좌를 확보했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불법 영양제 제조나 유통과 관련된 공범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전혀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전혀 다른 이름이 거기서 튀어나왔어요. 바로 몇 년 전 저희 딸을 괴롭혔던 스토커. 경찰 말로는 그 스토커에게 사위가 수차례 돈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도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형사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계좌 추적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과거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셨던 남성에게 최주열 씨, 그러니까 사위분 계좌에서 반복적인 금전 송금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스토커랑 사위가 아는 사이라고요? 그 사건으로 신고하셨던 시점에 몇 차례 입금이 됐습니다. 분명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돈이 오간 시점이 딱 딸이 한창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던 그 시기랑 겹쳤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바닥이 꺼지는 느낌, 숨이 턱 막히는 그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덮쳐왔어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걱정해주고 도와줬다고 믿었던 사위가 그 스토커의 배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진 한참이 걸렸어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익숙한 패턴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조작해서 본인이 해결사처럼 등장하고 그걸 계기로 가족 신뢰를 얻으려는 흔한 수법이죠. 그 사실까지 드러나자 큰딸도 작은딸도 모두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대인 기피 생기고 밤마다 악몽 꾸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게 다 형부가 꾸민 짓이었다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고맙다고, 우리 사위 장하다고 약국도 크게 하나 차려주려고 했어. 봉사한다니까 지원도 해주고 다 믿었지. 사위 하나 잘 뒀다고, 우리는 복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유산 때문인 거구나. 어쩐지 자꾸 아빠가 남기고 가신 게 얼마나 되는지 떠보려고 하더라니. 그럼 그게 다... 그래, 그거 다 계획이었어. 엄마 건강을 조금씩 나쁘게 만들고 그걸 구실 삼아 빨리 유산을 건드리려던 거야. 엄마가 쓰러지거나 중환자실이라도 가면 그 사람이 그걸 핑계로 권한 얻어서 바로 엄마 명의 자산에 손댔을 거라고.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은 공포였어요. 놈이 쳐놓은 거대한 연극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움직이던 꼭두각시였던 거예요. 내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걸 그놈은 알고 있었고, 알고서도 계속 영양제를 건넸고, 저희 가족의 불안정한 틈을 노려 믿음을 쌓았고, 그걸 발판 삼아 유산을 노렸던 거예요. 놈이 평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모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자주 다니셔야 해요. 아유, 제가 아니면 누가 이런 데까지 데려다 드립니까? 그냥 믿고 맡기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와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놈은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 몸이 무너지길 기다리고 제 두 딸이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자기를 믿게 만들고 그 신뢰를 교환하듯 돈과 권리를 가져가려는 계산된 시나리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걸 우리 중 아무도 몰랐다는 게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병원에서 받은 영양제 성분 분석 자료, 제 진료 기록, 복용 이후 일어난 신체 반응과 증상 변화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법률사무소에 제출했어요. 이건 거의 살인미수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의뢰인분 몸에 일어난 변화가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었잖아요. 이 수치면 장기 손상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도 건넸다는 게 입증된다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병원 측에서도 이번 사안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식약처에 공식적인 민원과 조사 요청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알려왔어요. 병원 윤리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담당 교수는 제게 연락을 따로 해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환자분, 이건 그냥 개인적 피해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희 병원 이름 걸고 성분 분석까지 했는데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약을 장기 복용시킨 건 명백한 위해 행위예요. 의료기관에서도 공익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순간 제 몸에 일어난 일을 누군가가 공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삼아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조금 위로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정황과 사실들을 더 이상한 방식으로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고의성 입증 자료가 필요했으니까요. 사위가 제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걸 정말 알고도 그런 약을 준 건지, 그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 디지털 수사팀이 사위의 이메일 계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놈의 이메일 초안함에 저장돼 있던 문서를 발견한 거였죠. 그 문서엔 제 딸이 과거 병원에서 받은 의료 정보 중 가족력 항목에 적어두었던 모 쇼그렌 증후군 병력이 정확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심지어 그걸 보기 좋게 정돈된 문서 형태로 정리해 놓은 채 초안함에 저장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그 문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고 이메일 접근 경로와 아이디 사용 시간, IP 로그까지 확인해 사위가 직접 작성한 게 맞다는 걸 명백히 밝혀냈어요. 단순한 무관심이나 실수가 아니라 아주 순도 높고 명백한 의도적 행위였던 증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특정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선별해서 건넨 것이 명확해진 거였어요. 그건 그냥 죽으라고 준 약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는 사위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소형 건물 한 채의 등기 이전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경찰은 관련 문서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남겨진 위임장 파일을 확보했고 거기엔 제 이름과 인감 도장이 포함된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엔 제가 도장 찍은 흔적이 없었고 심지어 날짜가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기간으로 확인됐어요. 엄마, 이 인감증명서 위임장 진짜 엄마가 작성한 거야? 아니,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내가 도장 찍은 기억도 없고.
저 서류 날짜는 내가 전시 물품 받느라 미술관에 하루 종일 있었던 날이야.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위조한 거야. 엄마 인감 도장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뽑아가지고 그걸 몰래 만들어 놓은 거지. 이대로 갔으면 등기까지 넘어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심지어 더 뒤늦게 밝혀진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사위가 딸의 명의로 된 보험 중 일부를 제가 대신 납부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당시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도와준 거였어요. 그는 장모님 명의로 납부하면 세금 공제도 되고 혜택도 크다고 했고 저는 그런가 보다 싶어서 통장 자동 이체만 연결해 놨었거든요. 그거 혹시 나중에 무슨 이상한 문서라도 만들어서 그 보험을 자기 명의로 돌리거나 그런 거 하려던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언니한테도 보험 관련해서 한참 물어봤었대. 누가 누구 걸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세금은 어떻게 정리되냐 되게 꼬치꼬치 캐물었다더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서류를 만들고 권한을 확보하고 그러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바보처럼. 만약 영양제 사건이 없었으면 우린 계속 몰랐겠지. 그놈은 이미 다 가져갔을 거야. 아마 지금쯤 엄마 명의 다 정리됐을 거고 엄마는 입원했을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정말 딱 그 말 그대로였어요.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계속 그놈 말을 믿었을 거고 그놈에게 점점 더 많은 걸 넘기고 있었을 거예요. 사위놈은 뻔뻔하게도 초반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럴 리가 없다, 오해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런데 이미 놈의 거짓말을 감싸줄 만한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가 이미 벽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병명을 알고 있었던 정황, 영양제 성분 분석, 의료기록 불법 열람 기록, 위조된 부동산 서류,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진술까지 하나하나가 사위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까지 하고도 고의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는 게 차라리 깨끗하게 죄를 인정하든가. 엄마, 그런 놈은 그런 거 몰라.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할 거야. 작은 딸의 말 그대로였어요. 사위는 변호인을 통해 순간적인 착오였다. 계획적인 범죄는 절대 아니다.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나빴을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어요. 특히 마지막 진술에선 울먹이기까지 하며 장모님과 아내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고 진심이었다는 말까지 했죠. 재판 내내 사위는 한 번도 저희 쪽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을 내리깔고 있거나 굳은 얼굴로 앞만 응시한 채였어요. 들키지만 않았으면 저희 셋은 아직도 그 사람 손바닥 위에서 웃고 있었겠죠. 하지만 판사는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나 금전적 사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신뢰를 악용하고 생명을 위협한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는 매우 크며 피고인은 그 점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고의적 상해 미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 미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사용, 스토킹 교사 및 협박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어요. 그렇게 살가운 척, 가족인 척 굴며 우리의 모든 걸 알아가려던 놈은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우리 쪽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못 봤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얼굴로 우리를 마주할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하지만 문제는 판결 이후부터였어요. 저도 물론 충격이 컸지만 가장 무너진 사람은 큰딸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큰딸은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그놈과 한 입을 덮고 같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큰딸은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밥도 못 먹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이 퀭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엄마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네가 뭘 잘못이니? 그놈 얼굴에 다 속았지. 나도 속았어. 우리 셋 다 그렇게 당한 거야. 네가 무슨 죄가 있어?
나 때문에 잘못하면 엄마 잃을 뻔했잖아. 엄마가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난 못 버텼을 거야. 첫째는 결국 직장도 휴직했고 요양병원에 잠시 입원까지 했어요. 약물 치료도 병행했고 심리 상담도 꾸준히 다녔죠. 이혼 소송은 그나마 간단하게 끝났어요. 아이가 없었고 정식 형사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혼 사유를 인정했고 몇 달 안 되어 이혼이 확정됐죠. 그렇게 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니 큰딸도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진 듯 보이더군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 셋은 그렇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멀게만 느껴졌던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곁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 속에서 각자 나름의 속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는 일을 정리하고 은퇴한 뒤 오랜만에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동안은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 고요함이 참 좋습니다. 책도 실컷 읽고 어디 아프지 않으면 근교 여행도 다니고 정기적으로는 개인 작가들 스튜디오에 들러 전시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예전만큼의 열정은 아니어도 어떤 작가가 선생님 말씀 듣고 설치 구성을 아예 바꿨어요. 덕분에 심사 때 반응도 훨씬 좋았어요 라고 말해줄 때면 그래도 아직은 쓸모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살짝 웃게 되죠. 이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첫째 딸은 직장에 복귀해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때는 모든 걸 내려놓을 듯 주저앉았던 아이인데 다행히 다시 전처럼 밝은 아이가 됐죠. 둘째 딸은 드디어 레지던트가 됐고 희망하던 진료과에도 배정됐어요. 레지던트라는 게 몸도 마음도 많이 소모되는 자리라 걱정이 됐지만 둘째는 아주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삶은 한 번씩 아무런 예고 없이 구겨지곤 하죠. 아무 경고 없이 들이닥치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짓밟힌 때도 있어요. 저도 제 딸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구겨진 자리를 조금씩 다시 펴내는 일, 그건 결국 다시 사람의 몫이었어요. 시간만 흘러간다고 펴지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자리를 닦고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조금씩 다시 펴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 세 모녀는 그 일을 해냈죠. 그리고 지금 저희 세 모녀는 각자 자기 삶을 묵묵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휴일이면 셋이 같이 시장에도 가고 집 근처 맛집도 하나씩 섭렵하며 웃음꽃 피우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 울다가 웃다가 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요. 두 딸은 모두 예전에 그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들로 돌아왔답니다. 아, 언니, 이 떡볶이 진짜 너무 맵다니까. 다음엔 순한 맛으로 시켜줘, 제발. 어허, 얘가 아직 세상을 모르네, 몰라. 이게 매워서야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고. 얼씨구 아주 쇼를 해요. 뭐? 이게 언니한테 아주... 아이고 됐다. 난 그런 걸 무슨 맛으로 먹나 모르겠네 정말. 다음엔 엄마가 떡볶이 더 맛있는 걸로 해줄게. 에헤이, 엄마가 미술에 일가견이 있어서 색을 예쁘게 내는 건 맞는데 솔직히 맛은 영 아니지. 그건 인정? 엄마 요리는 영 아니지. 이것들이 아주 엄마를 놀려먹어요. 아휴, 너희들이 그러고 떡볶이 먹으며 싸우는 거 오랜만에 보니까 참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긴 한다. 그때 왜 여기서... 아, 우리 아빠 계실 때 신문지 깔고 즉석 떡볶이 만들어 먹었던 거? 아, 맞아. 그날 아빠가 진짜 맛있게 만들어줬는데 진짜 행복했지. 그래, 그때는 진짜 별거 없어도 웃음이 넘쳤어. 고생하면서도 꼭 같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 에이, 엄마, 지금도 그래. 엄마랑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맞아. 뭐든 셋이 같이면 돼. 안 그래? 그래 맞다. 내 딸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제 삶은 요란하지 않지만 더없이 소중해요. 어쩌면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겠죠. 한땐 바쁘고 한땐 슬프고 한땐 아프지만 결국엔 서로의 곁에서 다시 평범한 웃음을 나누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다시 평범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저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을 당한 뒤 저도 저희 가족도 모두 한동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분노보다도 더 큰 공포가 밀려왔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자책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결국 그 끝에서 또 한 번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배신이었고 동시에 그런 극한 상황에서조차 결국 삶은 계속된다는 걸 배웠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또 새롭게 배우는 게 있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끝까지 사람을 단련시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삶이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깨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며 뭔가를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더라도 아무리 친절하고 헌신적인 모습이라도 그 속에 어떤 이면이 있을 수 있는지는 누구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젠 알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멀리서도 그 관계를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까이 있을수록 너무 믿을수록 그리고 그 상대가 내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찾아온 좋은 사람일수록 놓치게 되는 것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저희처럼 너무 늦기 전에 꼭 필요한 경계와 확인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작은 경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모두들 평안하시길 빕니다.